가등기, 가처분 등기 두 가지를 볼 건데,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가 세 개를 꼽으라면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 가등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가등기,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 전부 다 보시는데요. 가등기 2월 달에 한 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월 달에 뭘 했느냐면 가등기 요건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가등기 요건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까?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 가능하다고 했죠.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 그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 빼고 오늘 나머지 가등기 싹 할 생각이에요. 출제될 만한 거. 이것도 좀 어려운데 오늘 어려운 것만 하시네요. 그래도 가등기의 개념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입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채권의 일종이죠. 이 상태에서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요거는 제1매매, 제2매매. 이 제2매매는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까? 유효하다고 했죠. 왜? 갑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경쟁이 붙은 것이고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선이에요. 따라서 이 제2매매는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범죄가 개입됐다면, 예를 들어서 적극 가담했다면, 요청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때 안에서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이때 을이 갑에게,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여기 유효하니까 등기도 유효하겠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매매 계약을 누가 먼저 체결했습니까? 을. 대금도 상당한 부분 넘어갔죠? 대금도 먼저 지급한 자는 누굽니까? 을. 따라서 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을을 보호할 장치가 바로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있죠. 이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는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담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잔금을 지불하면 본래의 등기하겠죠. 그러면 이 본래의 등기를 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면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예요. 따라서 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이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순위 보존의 효력. 그러면 가등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등기는 효력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느 시점에 나타납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접수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요게 먼저 이루어졌고 요게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을이 순위가 1순위가 돼버리니까 이 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순위자가 되죠.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돼버립니다. 다시요.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건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본등기 시점.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병보다 앞선 순위로 결정이 되니까 요 을이 마치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이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준 등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겁니다. 즉, 이 가등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 신청입니다. 원칙이 공동 신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령은 이 신청 절차에 나타납니다. 이 신청 절차에서 가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승소한 등기 관리자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본을 첨부하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판은 세 가지 종류의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은 어떠한 재판이 있느냐면 첫 번째 판결이라는 재판이 있고요. 두 번째 결정이라는 재판이 있고 세 번째 명령이라는 재판이 있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재판은 법관이 하는 재판입니다. 법관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법원이 하는 재판입니다. 이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결정도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은 이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그러면 이 판결과 결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판결은 원고 피고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때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고와 피고 두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결정이라는 재판은요 원고 피고가 없습니다. 대립되는 두 당사자는 없고요. 누군가 법원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누군가 법원에 뭔가를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불러요. 이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결정에 해당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이 결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고 평가해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에는 가등기라고 기록이 됩니다. 가등기라고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같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가등기만 갖고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같이 가지 말고 승낙서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만 갖고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과 직접 가지 말고 승낙서 한 장으로 그걸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도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도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 신청입니다. 가등기의 말소 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등기 실행할 때도 단독 신청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고 말소가 될 때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가등기 명의인 누굽니까? 가등기 명의인 을이죠. 을 맞습니까? 이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 포기 자유롭죠. 네, 포기하고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가등기 의무자. 네? 을은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명의인이죠. 가등기를 해줄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 가등기 의무자도, 갑도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순위만 보존시키는 등기예요. 따라서 이때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등기법에 규정을 놨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신청할 때 갑은 을은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을의 승낙서는 있어야 될 겁니다. 을의 승낙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등기 자체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누가 있습니까? 저기서 병이겠죠. 병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니까 병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이 병도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으면 특이하죠. 다만 누구의 승낙은 필요할까요? 을의 승낙은 필요합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가등기에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갑도 단독, 을도 단독, 병도 단독. 특이하죠? 네, 꼭 기억해 두십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두 번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병보다 앞선 순위가 되죠. 따라서 병명의 등기는 마치 권리가 없는 자가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이건 직권말소하는 겁니다. 책에 따라서는 양립 불가능으로 직권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돼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네,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죠.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민법에서도 출제형 순위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에 갑이 병에게 전세권 등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도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될까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전부 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말소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우리 등기법은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때 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과 같은 결과죠.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갑이 여전히 소유권 가지고 있겠죠. 소유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말소할 수는 없고, 두 번째 기준, 양립이 가능한가?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두 번째 기준은 양립 가능 여부.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이 병은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는 것으로 논리 구성하면 됩니다. 양립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까? 직권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상권 등기라면 어쩔까요? 첫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니죠. 소유권자가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합니까?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거는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이 부분에 대한 전세권입니다. 왜냐하면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병이 취득한 이 지상권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양립이 가능합니까? 양립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이것도 출제합니다. 전부냐 일부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소유권 나왔으니까 지상권 용익물권 나왔고, 세 번째 뭐 나오면 되겠습니까?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합니까? 양립 가능하죠.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따라서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까?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용익물권의 가등기 후 용익물권의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직권말소는 요것만, 후순위가 용익물권일 때만 직권말소를 하네요. 그렇죠.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세 번째, 지금 경우의 수 13개를 볼 거예요.
이제 6개 봤습니다. 13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 하나만 보죠. 우리 등기법은 13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첫 번째 소유권 가등기, 두 번째 용익물권 가등기, 세 번째 뭐 나올까요? 담보물권의 가등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을이 취득한 권리는 저당권에 불과하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자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합니까? 양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 등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소유권자가 설정해 줬으니까. 두 번째, 양립 가능합니까? 양립 가능하죠. 따라서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X입니까? 네. 직권 말소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그렇죠. 세 번째,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아니죠.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 말소할 수는 없고,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한가? 양립 가능합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건 외우시면 안 돼요. 그 책에 외우시는 식으로 나왔는데 외우시는 게 아니라 민법 지식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돼요. 4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본등기가 을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봤죠. 맞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병의 등기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졌느냐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보통 가압류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가압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의 방법입니다. 요게.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 절차로 넘깁니다. 그러면 경락 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가압류 채권자는 자신의 금전 채권을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임의경매는 보통 저당권자, 그 다음에 아까 전세권에 담보물권성 있었죠. 이 전세권자가 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이 전세권을 임의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또한 담보가등기권자. 담보가등기권자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담보가등기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도 임의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의경매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의 강제집행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이 3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앞에는 보통 가압류 등기가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에 뒤따라 나오는 등기가 바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그리고 담보가등기. 요것에 뒤따라 나오는 등기가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같이 움직이는 등기들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가등기권자와 비교를 해야 될까요? 요것을 가지고 가등기권자와 비교를 해야 될까요? 요 앞에 있는 가압류 등기나 이러한 등기를 가지고 가등기권자와 순위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것을 실행하는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 등기가 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등기들은 전부 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다 직권말소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 등기가 만약에 이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러한 등기가 설령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없겠죠. 왜?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요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가 이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임차권 등기도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직권말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권 등기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요게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 더. 여기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있죠. 요 을이 가등기 권리자인데요.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렇게 한 명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에 대한 채권자가 있을 겁니다.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자. 즉, 이 을이 채무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등기권자에게는 채권자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자가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게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이건 두 번째 이루어지고 이게 세 번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A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다시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을의 채권자가 이 가등기에 기해서 요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의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이 시점에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의한 등기입니까? 정당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등기죠. 따라서 이거 직권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본등기할 때 직권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1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4가지. 좀 어렵죠? 네.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처음 들으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이건 앞으로 5번 이상 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82쪽에 거기 A, B, C, D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정리 나와 있죠. 이거 정리한 걸 외우셔봤자 기억 안 나셔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네. 정리한 거 외워봤자 이거 암기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중간 처분 등기의 효력이라는 건데요.
가등기 후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의 효력이라는 건데 요즘은 계속 출제합니다. 계속 낼 게 없어갖고 이런 것도 내요. 요즘은 어려운 건데. 이거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빨리 대답하셔야지 가처분 등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처음 듣는 거라서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앞으로 너댓 번은 더 해요. 그때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가처분 등기를 보겠습니다. 391쪽에 가처분 등기가 나와 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 그림 3개만 그릴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은 A에 대해서 채무자입니다. 예전에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요. A는 채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변제기에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게 정상이죠.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강제 집행하는 방법,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행 권한은 판결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판결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가 제기가 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열심히 심리해서 판결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6개월, 1년, 길면 15년까지도 걸립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은 15년까지도 걸린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갑이 이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을에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소유권자가 을이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소유권이 이미 채무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즉, 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보존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예요. 이때 이 보존하도록 하는 소송을 보존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압류 신청.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금전 채권자가 하는 강제 집행이 가압류 신청입니다. 두 번째,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 하는 보존소송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생략해서 가처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금전 채권자가 하는 보존소송이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 하는 보존소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존소송을 보통 같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소송을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가압류 가처분은 보존소송,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안소송, 이걸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존소송은 갑이 을에게 처분하기 전에 이 보존소송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보존소송은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2, 3일이면 결정이 나올 테고 이 결정된 것을 공시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나면 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촉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된 겁니까?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집행의 방법이 뭡니까? 아까 보신 대로 강제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그러면 경락 대금이 있겠죠?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금전 채권을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강제 집행의 방법이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경매 절차로 넘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처분 채권자는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등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처분 채권자의 강제 집행의 방법입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 등기 실행한다고 지난 시간에 했죠? 안 하셨어요? 했죠? 이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 촉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실행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실행되는 방법이 촉탁이니까 말소도 어떻게 되는 게 원칙입니까?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되셨죠? 두 번째,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여기 금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갑은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됩니까?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왜요? 이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는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다고 했죠?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요월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처분 금지의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이를 처분 제한의 효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때부터 을이 소유자지만 소송이 진행이 될 테고 이 시점에 A가 승소 판결을 받을 텐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A는 승소한 채권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가겠죠. 이때 가압류 채권자인 경우에는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길 테고 가처분 채권자의 경우에는 등기를 가져갈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을은 자신의 권리 취득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다만 전 소유자에게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금지 여기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효력은 무슨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상대에 따라서 권리 주장 여부가 달라지니까 제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날 듯 말 듯? 네. 보십니다. 이제 가처분 등기를 따로 볼 겁니다. 가처분 등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발생합니까? 그리고 A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뺏어가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하는데
이때 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송의 이름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본안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중간에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을소유니까 강제집행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갑이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 보전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입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입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보전소송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합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보전소송으로 신청할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너무 길어서 보통 가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금방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방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이 됐다면 이제 촉탁할 겁니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에 대해서는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 명의로? 채권자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채권자 명의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금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의 의미만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갑분, 을과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을은 소유자가 될 테고 이제 심리가 진행이 돼서 이 시점에서 A 승소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강제 집행의 방법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는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A 명의의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말소 등기도 승소한 등기 권리자 A가 신청하기 때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동시 신청입니다. 두 개의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돼버리면 등기관은 먼저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등기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등기는 말소가 될 텐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실행됐으니까 말소도 촉탁에 의해서 말소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등기의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등기관이 실행이 될 때 이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따라서 이 등기의 말소는 촉탁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를 먼저 하고서 이 등기한 다음에 직권 말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여전히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갖고 있죠. 이때 A 명의의 등기가 판결서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갑은 A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싫으니까 이 갑이 A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하지 말고 내가 가줄 테니까 같이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독 신청이 원칙이지만
공동 신청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등기 예규를 보시면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가처분 등기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요게.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요 시점은 A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시점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그 다음에 이 시점은 A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A 명의로.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을의 이름으로 각종 등기가 실행이 된 시점이에요. 이 등기는 이 분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즉 A 명의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왜 직권말소라고 그러세요? 여기 단독이라고 써놨는데 자꾸 가등기가 헷갈리시죠? 가등기는 직권말소했죠.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가 아니라 판결에 의한 말소 신청입니다. 판결서. 따라서 직권말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라고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이게 가처분 등기, 가등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가등기 경우 중간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말소. 가처분 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중간처분의 등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어야 될 텐데,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이것과 세트를 이루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등기가 만약에 요때에 이루어졌다면 이것과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말소시킨다고 했습니까? 단독 신청. 직권이 아니에요. 가처분 등기일 때는 단독 신청, 가등기일 때는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는 판결에 의한 말소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 가등기에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니까 직권 말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당연히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등기도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트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말소되면 이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이거 직권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임차권 등기도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처분권자에게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똑같죠? 이것과 저쪽이 똑같죠? 이게 바로 가처분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가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 말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지 말자고요. 조금만. 네. 아주 조금만. 여기가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을명의 등기가 전세권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 채권자가 A가 여기 무슨 등기했겠습니까? 지상권 등기했겠죠. 맞아요? 그러면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 말소시키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저당권 등기면 어쩔까요?
이거 두 개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 말소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결이 되면 가처분 등기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요거까지만 해결되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95% 정도는 가처분 등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신 거예요. 정말 어렵죠? 안 어려운가? 그렇죠? 네. 민법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거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의 신청은 뭐 할 거 별로 없는데요. 이건 한 10분 정도 정리하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거고요.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요약집 보실 건데요. 요약집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정보법은 양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간정보법은 이거 갖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됩니다. 여기서 다 나와요. 12문제가 다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달달달 외우셔도 12문제는 득점하실 수가 있고요. 등기법은 한 65페이지, 7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다 해결이 됐느냐? 안 돼요. 등기법은 이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등기법은 원래 가장 두꺼운 책이 8,000페이지짜리예요. 등기법 가장 두꺼운 책은 8,000페이지입니다. 민법 가장 두꺼워봤자 2,000페이지예요. 등기법은 8,000,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고 이거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개수는 제가 볼 때 한 17개가 아니라 한 8개, 9개 정도, 12개 중에서 한 8개 정도가 이걸로 해결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 갖고 이게 같이 문제랑 보시면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문제집까지 한 건 아무 문제집이나 상관이 없는데 그것까지 같이 보면 한 22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면 근데 괜찮죠? 공시법령. 네. 그 정도 보실 테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